가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월 13일 화요일 중국망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뭐 어제 많이 쳤고 오늘은 좀 괜찮아지고 있고 또 중국 시장 어제 그 3조 원 넘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더군요. 네. 예, 엄청난 거래 대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후폭풍 없었을까 궁금한데. 네. 네, 어제 급등한 후에 오늘은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네, 오늘 낙폭은 어제 상승폭보다 좀 작았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종합지수 0.66% 하락, 심천 1.37% 하락, 창업한 지수 1.96% 하락, 과창 50지수 2.66% 하락. 네. 항생지수 0.56% 상승, 항생테크 0.44% 하락. 네. 오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3.1조 원 돌파했고 어제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다 3.6조 원 이상, 그리고 오늘은 3.6988조 원. 지금도 많았네. 오늘 기준으로 이제 거의 3.7조 원. 그러니까 신기록이네, 신기록. 오늘도 또 갱신했습니다. 좀 빠져서 그냥 오늘 올랐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약세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확대됐어. 하지만 오늘 낙폭은 어제 상승폭보다 좀 작았습니다. 네. 근데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날에도 거래 대금 더 늘었네. 네. 오늘 중국 증시중 상승 업종은 제약 바이오 2%, 귀금속 2%, 에너지 장비, 보험, 석유, 천연가스 1% 상승. 하락 업종은 어제 급등한 기술주 중에 우주 항공. 방산 쪽이 어제 5% 급등했는데 오늘 5에서 6%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락 업종 중에 또 화학, 섬유, 통신, 장비, 반도체 3% 하락, 전자, 부품, 통신, 가전 등이 2% 하락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상업, 우주, 로켓, 위성, AI, 무인기 등이 일제 급등했잖아요. 특히 위성 관련해서. 그리고 어제는 태양광이랑 배터리가 2% 정도, 그리고 태양광 2%, 배터리 1%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하락했는지 얼마 하락했는지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동안 제약 바이오를 언급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은 아니지만 일부 상장사들이 이미 잇따라 그 2025년 연간 잠정 실적 공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약 바이오 중에 양명 강덕, 우시 앱텍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잠정치 공시가 나왔는데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CATL이나 항서제약, 해천, 미업 이런 이름 될 만한 업종별 1등주들이 기존에는 상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다가 작년부터 잇따라 홍콩 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자동차랑 가전에 들어가는 팹리스 종목인 기가 디바이스도 이제 오늘 홍콩 거래소 동시 상장 첫날입니다. 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연말 연초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중국의 공신부 부장의 발언이 있었고,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재정부랑 국가발개위 쪽에서 정부 투자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냐, 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어제 가장 상승폭이 큰 게 위성통신, 우주 항공 쪽인데 화면을 보시면 요때 시점부터 2배가 올랐어요. 네, 확실히 좀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 하반기에 새로 상장한 팹리스 업체들 말이죠. 작년 말에 그 GPU 비런 테크놀로지, 비런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 전에 캠브리컨도 그렇고 한 달 사이에 너무 100% 이상 또는 300%가 너무 급등할 때 거래소가 아니라 상장사 스스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지금 너무 급등했으니까 좀 투자자를 조심하세요,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근데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위성통신 이쪽이 한 달 넘게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장 마감 후에 대표주 중에 중국 위성, 항천전자, 중국 유통 이런 큼직한 종목들이 한 15개 정도 종목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공지하는 요 공시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항상 요게 100%는 아니지만 이런 공시가 나오면 바로 다음 날에 하락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중국 증시중 상업 우주
지수인데요. 어제 6% 급등하고 오늘 5% 하락했습니다. 요거보다 더 빠졌어요. 네. 오늘 그래프는 오전장 마감 또는 오후장 초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 상업우주나 위성통신에 속하는 대형주 중에서 세 개만 들면 중국 위성, 항천전자, 중국 유통인데 네. 요 그림은 중국 위성인데요. 어제 10%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하락까지는 아닌데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세긴 세. 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항천전자. 네. 항천전자는 어제 10% 상한가, 오늘 10% 하한가. 딱 하한가? 이거 지금 5%가 아니고 이거 요거는 10% 하한가? 오전장까지 캡처한 건데 장 막판에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래서 요 중국 위성이랑 항천전자는 다 크게 보면 위성통신, 상업우주에 들어간 종목인데 이렇게 어제 급등 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조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에 중국 유통도 네. 어제 10% 상한가, 오늘 10% 하한가. 아. 그래서 오늘은 개별 중국 위성과 같은 좀 덜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 마감한 종목 빼고는 대체로 우주항공, 상업우주, 요 방산 관련주들이 다 10%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 3사를 포함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10개 이상 종목이 그 공시를 발표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위성은 공시 내용이 11월 27일부터 1월 12일까지 당사의 주가는 179% 상승했다. 투자자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항천전자의 공시 내용은 12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주가가 194%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조심하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중국 유통은 12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주가가 16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열 몇 개의 기업이 거의 다 비슷하게 네.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대체로 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AI 테마 지수 또는 AI 응용 지수. 이 화면에 보시는 요게 AI 테마 지수인데요. 네. 어제 5%대 급등했는데 오늘 1% 하락했습니다. 네. 장 초반 오전장까지는 보합권인데 오후장에 1%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AI 응용 테마 지수인데요. 네. 어제 8% 급등, 오늘 1% 하락. 그래서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한 데 비해는 오늘은 대체로 1% 하락. 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중국 위성을 포함해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열 몇 개 기업이 공시를 냈잖아요. 근데 많이 냈고, 근데 AI 응용이랑 관련된 좀 중소형주 중에서 일부 몇 개 종목만 비슷한 공시를 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드론 테마 지수가 3% 급등했는데 오늘 3%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는 태양광 업종 지수가 2%대 상승했고 오늘은 1% 하락했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중 배터리 지수가 어제 1% 상승, 오늘 1% 하락. 그래서 오늘은 업종이나 테마 종목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게 어제 급등한 위성, 네네. 우주 항공 이쪽.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중국의 그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에 뭐 CDMO, CRO 이런 종목 중에 대표주 중에 양명 강덕 우시 앱텍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시 앱텍은 상해와 홍콩 거래소 동시 상장인데 우시 앱텍 603259 상해 종목은 5%대 급등했고 이어서 우시 앱텍 홍콩 종목 02359는 오늘 7%대 급등했습니다. 네네. 네. 요게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5년 연간 실적 잠정치 공시입니다. 딱 두 개. 작년 한 해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84% 증가. 네.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2.65% 증가라고 실적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확정치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연초부터 우시 앱텍의 실적 잠정치가 좀 괜찮게 나오네. 그래서 오늘은 우시 앱텍이 상해 5%, 홍콩 10% 급등했고 거기에 관련 종목 중에 또 여밍 바이오가 있잖아요. 여밍 바이오는 홍콩에만 상장됐는데 오늘 02269 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 요런 우시 앱텍이 잠정 실적이 좀 분위기 좋게 나와서 대체로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 제약 바이오가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중국의 아주 첨단 쪽 팹리스가 아니라 가전이랑 자동차나 이런 범용적인 네, 이런 그렇지. 기가 디바이스가 상해 거래소 상장됐는데 오늘 드디어 홍콩 거래소 상장 첫날입니다. 그래서 상해 거래소 603986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네네. 네, 홍콩 상장 첫날인 03986 기가 디바이스 오늘 장중에 38% 급등했고 근데 오전장에는 40%까지 급등했는데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는 한 38% 급등 중입니다.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아니 양시장 이게 싸게
상장이 됐나 보죠.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기가 디바이스가 그동안 좀 어떤 느낌이 나면 좀 무난한 종목. 네네네. 엄청 대형주인데 무난하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네. 그래서 작년에 CATL이랑 항서제약, 해천미업, 뭐 삼화지공 이런 종목들에서 앞으로도 상해 이미 상장한 대형주 중에서 하나하나씩 홍콩에도 동시 상장하는 종목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래서 상장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중국 본토 증시 위주로 자금을 흡입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 글로벌 투자자들이 또 홍콩 시장에 많으니까 국내 자금이랑 글로벌 자금을 동시에 유치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정책과 관련해서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중국의 공신부 부장인데요. 네, 작년 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작년 10월에 발표한 15차 억예년 계획에도 중국 정부가 올해가 그 15차 억예년 계획 첫 해니까 올해를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신흥산업, 미래산업의 뭐 육성에 힘차게 뭐 하겠다. 공부 잘하게 생겼네. 네. 네, 공신부 부장이 어제 CCTV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뭐 중국 제조 2025에 이어서 이제는 신질 생산력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15차 억예년 계획 동안 공신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체 산업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적 지위를 더 향상시키면서 과학기술 성과들이 지금까지 거둔 과학기술 성과들이 더 응용을 확대하면서 더 전체적인 그 현실화되도록 더 구체화시키는 데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가치 창조, 품질로 이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흥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도 AI와 접목해서 생산 효율성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 신흥 산업에서는 강조한 단어가 반도체, 신소재, 우주항공, 바이오, 체화지능 그리고 6G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 그리고 딥시크가 벌써 딥시크가 돌풍처럼 나타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네. 작년 1월에 그래서 이제 춘절 전후로 아직은 확정은 안 돼 딥시크가 또 V4 새로운 버전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감이 있는데 공신부 부장이 딥시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딥시크라는 걸 알았을까요? 딥시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재 우위는 매우 뚜렷합니다. 또한 특히 중국의 응용 우위 그렇게 많은 혁신 창조 활동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AI는 중국의 뭐 응용 우위, 기초 우위, 인재 우위 및 중국의 체제 우위를 신속하게 잘 발휘해서 올해부터 AI 응용을 확대해 나갑시다. 네. 그래서 뭐 좀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같은 날에 국가발개위,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신부 이 4개 부처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검은색 글씨로 2개 있잖아요. 어제 2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투자 자금 배치 계획과 투자 가이드 강화 방법. 네. 정부 투자 기금 배치 계획과 투자 가이드 강화 방법. 이게 뭐냐면 정부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한 게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알아서 열심히 투자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신흥산업, 미래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자금, 뭐 기금을 통해서 근데 이런 기금이 엄청 방대한 금액이지만 이런 기금을 주로 신흥산업, 미래산업 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신흥산업에는 신세대 정보기술, 사실 반도체죠. 신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전기차, 녹색 친환경, 민용항공과 선박, 해양 플랜트 등 요거를 딱 강조했고 그리고 미래산업에 포함된 거는 우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정보, 휴머노드 로봇, 생성형 AI 제약, 바이오 6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신형 ESS 이런 구체적인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많네. 네 이게 사실 작년 10월 말에 발표한 15차 억예년 계획의 1번, 2번 거기에 거의 다 겹쳐 있어요. 이제는 확실히- 집행 단계. 확실히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약간 국가주의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자원 배분을 주관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어떤 사회주의의 그 어떤 네, 독특성이다라고 이게 보시면 뭐 강제상은 아닌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신흥상을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기다 돈을 넣겠고 네. 힘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30여 개 지방정부에서 그 기금을 또 투자할 때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로 하겠죠. 그리고 네. 미래 신흥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도 또 제외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통산업에 투자할 때는 제조업과 고품질 발전, 그 제조업의 재창조 그리고 중요한 핵심 기술 장비의 기술 돌파, 좀 더 기술적인 면을 향상시켜서 전통 제조업이라도 좀 더 경쟁력을 좀 강화하라.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네. 뭐 사실은 과거 뭐 농업이라든가 여기 인구가 훨씬 더 그 종사자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이런 걸 노출을 계속한 거지. 이 뭐 예를 들어 신기술이 우리의 살 길이다. 첨단 기술로 우린 가야지 미국한테 그 저기 먹히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선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15차 5개년에서 이미 방향성을 제시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정책 자금 지원 여러 가지 구체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한중 회담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일대기 같은 게 쫙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갔다고. 그것도 사실상 그 어떤 정부가 마음 먹고 이렇게 조금 그게 주류 언론이 아니라 SNS상. 그래요? 네, 그게 한국도 SNS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위주로, 어떤 분은 뭐 테크 위주로, 어떤 분들은 각국 정치인 정상들의 어떤 성장 스토리. 그래서 SNS상 이미 옛날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어떤 젊은 시절부터 성장 스토리.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 전에 제가 중국抖音이나 위챗의 그쪽 카테고리에 속하는 SNS 본 거는 지금 현 대통령이 어렸을 때보다 어렵게 성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드디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평범한 서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부부가 같이 방문할 때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또는 공식 석상에서 할 때는 대통령 부인이 뭐 K-뷰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을 잘한다. 그리고 또 두 분의 뭐 그 금술이 좋다 그런 것도 이미 SNS에서 이미 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에서 그런 걸 할 필요 없죠. 근데 SNS가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그런 영상을 종종 봤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정상을 떠나서 뭐 중국의 지도자든 또는 한국이든 여러 나라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떠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죠. 어느 나라나 좋아하죠. 네. 그런 그래서 거. 처음부터 좀 이미지가 괜찮았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미래산업, 신흥산업, 전통산업 그리고 네네. 세 번째 단락에는 디지털 경제 산업을 또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수년 동안 AI 플러스 다양한 산업, AI 빅모델이랑 제조업을 접목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작년 10월 말에 발표한 15차 5개년 계획 그리고 연말 연초에도 공신부라든지 발개유 재정부에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구체화 뭐 자금 얼마 투입한다 또 뭐 편의 지원을 한다 계속해서 구체화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그 중국이랑 EU가 전기차 관세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뭐 고관세. 근데 현지 시간 12일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EU 관세를 최저 판매 가격 약속하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서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1년 넘게 계속해서 시끄러웠던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합의는 진행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관세를 안 붙일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원래대로 네. 없던 걸로 하고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유럽이 정한 이런 차는 최저 가격 얼마 유로로 중국에 수출.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그럼 그 마진이 최저 가격을 올리라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그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에 팔 걸 네. 야, 우리 가격하고 보조 맞춰 3,500원 받아야 네.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500만 원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거를
여기에서는 뭐 공식 문건이니까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랑 유럽 현지의 그 대형 딜러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지 않을까 사실상. 네, 그래서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년 넘게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경쟁력 때문에 BYD라든지 유럽 각국에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게 1달러 됐으니까 앞으로 중국 전기차의 유럽 수출이 뭐 여러 가지 태클이 또 줄어들고 네.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또 자국의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가격이 현지 평균 자사 가격보다 좀 낮은 거에 들어가면 유럽 현지 전기차가 사실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엊그저께 나왔는데 25년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네. 1,900만 대가 1,800만 대가 제가 하루만 지나면 까먹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됐어요. 2천만 대가 안 됐어요. 근데 네. 우리가 중국 그 공부하면서 보니까 1,600만 대가 넘은 거 아니었어? 중국에서 만든 게? 중국의 1,300여? 지금 절반 넘었다면서요. 전체 자동차에서. 네, 이미 절반이 넘었고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했을 때 네. 그 한 1,900만 대 나오는데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면은 절반이면은 한 1,500만 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정도 돼요. 그죠. 네. 그 정도 되는 게 맞죠. 네. 산술적으로는. 네. 예. 그리고 그 2024년, 25년 특히 25년이 중국산 전기차의 해외 수출 특히 유럽 수출의 고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2026년, 27년, 28년 3년 동안 중국 현지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에서 전망한 게 3년 동안 매년 중국산 전기차의 EU 대상 수출이 한 연간 20% 안팎으로 좀 안정적으로 성장세로 들어갈 거다. 네네네. 그래서 2025년이 굉장히 큰 거 맞아. 그리고 네. 어차피 뭐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 건이 오늘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업종 지수는 오히려 1% 하락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그 전기차들이 전체 판매량 중에 해외 판매량이 계속해서 고성장 중인데 아직은 중국 국내 판매량이 50% 이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팔리면 네. 안 되는 거야. 수출이 돼도.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BYD는 지금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전체 판매량에서 20%만 해외 수출이에요. 그래서 네네. 아직은 좀 더 시간을 통해서 이 비중이 좀 더 유의미하게 바꿔야지 이게 중국 전기차의 그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업종 지수가 1% 하락했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BYD는 심천 종목이 약보합이고 홍콩 종목이 1% 상승.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성 있는 CATL도 심천 종목 1% 하락, 홍콩 종목 1% 상승. 배터리 업종 지수는 1% 하락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중국의 전기차 주가를 볼 때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래도 BYD, 뭐 CATL 그리고 뭐 샤오펑장 이런 거를 이 회사가 매년마다 전체 판매량에서 해외 쪽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고 있냐 그거를 좀 확인해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전기차 업종 종목이랑 달리 오늘 샤오펑 홍콩 종목은 3% 상승했는데요. 아까 그 유럽 뭐 샤오펑도 유럽향으로 수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샤오펑이 기존 주요 사업이 전기차고 신사업으로 휴머노드 로봇이랑 플라잉카 요 두 개를 네, 키우고 하죠. 있잖아요. 근데 샤오펑 자동차 안에 있는 플라잉카 부문을 이제 따로 독립해서 홍콩거래소 IPO를 신청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샤오펑 자동차가 다른 전기차 종목이랑 달리 3% 상승했어요. 아니 근데 네. 중국이 이게 보니까 한국을 너무 따라해.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고 이게 이렇게 쪼개기 상장이 왜 이렇게 많아? 얘네도. 근데 뭐 이거 안 요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샤오펑 창업자 회장 뭐 그 의지라서 우리가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얘는 우리 내가 맨날 거래소 한국 거래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맨날 욕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쪼개기 상장이잖아.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야, 이 주식시장 이건 분명히 물려 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상장이 되면은 돈은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물타기가 되니까 이거에다 다른 걸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AI 나오면 AI로 넘어갔다가 또 어느 순간 플라잉카 나오면 플라잉카 갔다 어느 뇌과학 나오면 그건 뭐지 머리 집적하는 거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론데 이거 네, 한국하고도 이게 제가 한국에서 제일 비판하는 내용이 중국에 나타나네 이게 그
지금 플라잉카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또는 주요 사업을 하는 기업이 주로 두 가지예요. 아예 애당초부터 회사 창업을 플라잉카 쪽으로 잡은 기업 또는 자동차 셔펑 회사들. 자동차처럼 기존에 전기차 잘하니까 신사업으로 플라잉카를 근데 전기차 창업가 기업가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셔펑의 창업가가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이 플라잉카 쪽에 엄청 진지하고 진심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작년 말에 셔펑 회장이 그 모교에 가서 석사 박사 그 리크루팅 할 때도 회사 소개를 뭐 셔펑이 어쨌든 전기차 업체잖아. 근데 네. 전기차 업체가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AI 뭐 자율주행이 들어가니까 네. AI랑 플라잉카 그 신사업 쪽으로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로봇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창업자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뚜렷한 의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 상장. 제가 2년 전에 선정 갔을 때 그 전기차만 한 20개 업체 타고 왔잖아요. 그 제 결론은 내가 보기엔 샤오펑이 제일 좋다. 이게 제 안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어떤 리오나 이런 데는 너무 삐까뻔쩍하게 하더라고. 이건 몇 명이나 사겠어. 니오는 애당초 창업 때부터 프리미엄 가격대로 시작한 거고 샤오펑은 서민들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샤오펑이 가성비든 기술이든 뭐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좀 괜찮은 느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애플도 가성비 하는데. 근데 뭐 샤오펑 회장이 본인의 뭐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플라잉카 부문을 홍콩거래소 IPO 신청했다는. 근데 이게 공시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소문 반 뉴스 그거 반 같은 뉴스로 거. 나온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공시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기사가 나온 이상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오늘 샤오펑이 3% 상승했다는 것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니, 상장 한국하고 문화가 너무 비슷해. 개인 참여가 많고 상장한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이 많고 자본 조달이 많고 뉴스가 많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 맞습니다. 2025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531.9만 대. 여기에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 포함이에요, 포함. 1,531.9만 대. 그리고 요게 침투율이 51.8%니까 곱하기 2 하면 한 3,100만 대 정도가 3,100만 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좀 줄었네. 옛날에 3,400만 대까지 그리고 갔었는데. 그 중에서 BYD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체 판매량 중에 한 21%가 해외. 그래서 올해 내년 후년 이제 2, 3년 사이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에 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많은 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그다음 재고도 쌓이는 업체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덕분에 가격을 충분히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익률이 그리고 작년에 판매한 그 1,530.9만 대가 전년 대비 25.2% 증가. 네. 그래서 해외 수출 고성장에 비해서는 중국 국내는 이제 25%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0%대 안정적인 성장세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예요. 네. 아마 내연은 계속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전기차 상황들은 중국 소식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동향이 또 배터리 동향이랑 또 직결되니까. 네, 특별히 중국 다른 산업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하죠. AI 산업도 중요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이 전기차 동향은 항상 팔로우업하고 업데이트 해야 되죠. 배터리가 또 리튬 이게 다 전체 밸류 체인이 다 어제 연결되는. 이게 강봉 리튬하고 난리 났었잖아. 네. 리튬 가격만 난리 났었잖아요. 네, 어제 너무 급등해가지고 어제 급등한 업종 테마는 거의 오늘 거의 다 하락했어요. 네. 중국 위성만 3%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찐. 明天见，都打了。